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하고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하고 불과 400만 년 전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에 나타나 지구를 지배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과학자들이 뽑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의견들은 대부분 하나로 좁혀집니다. 바로 호기심이죠. 집단 활동을 통해 비로소 생존 이외에도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을 갖게 된 인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익혀 먹으면 어떨까? 등등 자신을 둘러싼 환경, 먹이, 천적, 경쟁자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구했고 이때 쌓은 경험과 지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호기심은 우리 주변을 넘어 우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태초의 우주에 대한 관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모든 것이 뒤섞여 있던 상태에서 땅과 어둠이 나타났고 이후 여러 명의 신들이 등장해 오늘날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신화에서는 우주가 계란 모양의 혼돈 상태였다가 반고라는 거인이 계란을 깨고 나와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그가 죽은 후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죠. 그러나 현재 이런 신화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우주의 시작은 너무나도 허점이 많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고 증명할 증거 하나 찾아보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인류는 그 해답을 과학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이론 빅뱅 역시 아직은 100% 옳다고 할 정도로 증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태초의 우주를 설명할 수많은 가설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얼마 전 이 빅뱅 이론이 옳다고 설명하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높은 밀도를 가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키더니 미친 듯한 속도로 급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를 바로 인플레이션 혹은 급팽창이라고 부르죠. 이 급팽창이 일어난 시간은 단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 하지만 이때 팽창한 우주의 부피는 적어도 10의 78제곱배라고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발이었죠. 그럼에도 이 시기에 우주는 온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덕분에 우주는 별의 내부처럼 고밀도의 뜨겁고 균일한 플라즈마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이 시기 우주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온도 탓에 전자는 너무나도 자유로웠고 원자핵에 전자가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상태였죠. 그렇게 우주를 가득 채운 전자들은 주변을 지나다니는 광자를 흡수하고 방출하기를 반복했는데 이 때문에 빛의 직진은 불가능했고 우주는 아마 물에 탄 우유처럼 불투명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졌고 38만 년 후 드디어 우주는 3000켈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자 원자핵 주위를 정처 없이 떠돌던 전자는 원자핵과 결합하여 원자핵이 되었고 그제서야 그 속에 갇혀있던 빛이 방출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이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우주의 끝을 향해 달려나갔고 우리는 현재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이 우주가 한 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증거라는 우주 배경 복사의 실체, 이 빛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난 1월 5일 Physics of Dark Universe에 충격적인 논문 하나가 게재되는데요. 파라메트릭 공명을 통한 광자로의 중력 전환, 쉽게 말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빛의 기원이 중력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력파는 또 무엇일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시공간은 질량을 가진 물체의 중력에 의해 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 물체의 질량이 변하게 되어 중력의 크기 또한 변하게 된다면 시공간을 조금이나마 흔들게 되고 그렇게 발생하는 파동이 바로 중력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력파를 분명하게 관측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예언 이후 1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중력파를 그저 이론으로만 생각할 뿐 증명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2015년 9월 14일 리고에서 중력파의 검출에 성공하며 중력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100년 만에 검증하게 되었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중력파와 빛의 탄생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했던 인플레이션 시기, 우주의 부피가 10의 78제곱배 커진 만큼 우주의 시공간은 크게 요동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중력파라는 힘의 크기가 작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대폭발이라면 그 힘을 무시할 순 없었겠죠. 연구팀에 따르면 이 시기 중력파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냈고 그 중력파가 빛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죠. 인플레이션은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라는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에 발생했던 만큼 빛은 거의 우주의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나사 ESA 캐나다 우주국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발사합니다. 이 망원경의 목표는 기존 지상 망원경이나 우주 망원경이 관측할 수 없었던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한 심우주 천체들을 관측하는 것이 목표로 수천 년간 누적된 인류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고도의 망원경이죠. 그리고 발사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수많은 정보들을 지구에 전달하며 조금씩 우주의 비밀에 대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인 1월 23일 세계 최고의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충격적인 논문이 하나 발표됩니다. 바로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4개의 새로운 은하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이 은하들은 지구로부터 무려 134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로 무려 우주가 현재 나이의 2%에 불과했던 빅뱅 이후 4억 년 미만의 시간에 탄생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태초의 우주의 비밀을 가득 품고 있는 보물창고 같은 것이었죠. 사실 지금까지도 꽤나 오래된 은하들을 많이 발견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2022년 7월 그리고 11월 계속해서 가장 오래된 은하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새로운 관측을 보고했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번에 발견한 은하들이 매우 어둡고 희미해서 이것이 정말 134억 년 된 은하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은하들이 여러 천문학적 현상으로 인해 매우 오래된 은하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길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은하가 정말 빅뱅 이후 단 4억 년 만에 탄생한 태초의 은하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아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계속해서 우주를 향해 날아가며 또다시 은하의 기록을 갱신해 언젠가는 138억 년 전 우주의 모습을 찍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건 아직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발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앞으로 얼마나 더 깊이 그리고 더 오래된 은하를 관측하게 될까요? 모두가 이야기하듯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지긋한 노인까지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호기심은 멈출 줄을 모르죠. 그런 호기심은 지금의 인류를 탄생케 만들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 많은 호기심으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지나치거나 쓸데없는 호기심은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시작된 우주 탄생 이론 빅뱅.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의 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주의 팽창이 수학적으로 가능함을 보였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팽창이 더욱 빠르게 일어난다는 사실까지 알아내며 반대로 만약 시간이 과거로 흐른다면 이 우주가 수축해 한 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빅뱅 이론의 개념을 탄생시키게 되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빅뱅 이론은 당시 주류 이론이었던 정적 우주론과 팽팽하게 대립하였지만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하나둘씩 발견되며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이제 모두 빅뱅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빅뱅 이론에도 미심쩍은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빅뱅 이론의 가장 큰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만 해도 우주 전역의 물질들이 균일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 빅뱅의 증거인 동시에 물질의 분포가 너무 균일하다면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가 탄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죠. 또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던 시기, 우주의 팽창 이유와 무지막지한 초기 속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우주 탄생 이후 10억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이 발견되는가 하면 예상보다 20억 년이나 빠르게 정렬된 은하들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연구진들조차 어떻게 이런 구조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죠. 실제 우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10-32제곱 초 만에 우주는 급격하게 팽창하며 쿼크나 페르미온 같은 소립자를 만들어냈고 불과 3분 만에 헬륨 원자핵과 극소량의 리튬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재 수백억 광년의 크기를 자랑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천체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주가 고작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아무리 빅뱅 초기가 엄청난 밀도와 더불어 고온 고압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이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가는 아직까지도 과학계에서 큰 논란거리이죠. 그런데 불과 며칠 전 우리가 의심했던 순간을 부끄럽게 만드는 놀라운 발견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직도 빅뱅 이론은 너무나도 건재했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일행은 지구보다 중력이 훨씬 큰 밀러 행성에서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니 무려 23년의 시간이 흘러 있었죠. 이 영화만큼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쉽고 잘 설명해주는 영화는 잘 없었죠.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초기 1초 만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시간 지연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지만 야속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직접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타임머신을 만들어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바로 지난 7월 4일 놀라운 관측 결과를 담은 논문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빅뱅 당시 흘렀던 시간과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호주 시드니대 제라인트 루이스 교수와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브랜던 브러우 교수팀은 우주 초창기에 탄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퀘이사 190개를 관측하였습니다. 퀘이사는 우주가 탄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활발한 천체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빅뱅의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는 별인데요. 이런 퀘이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빅뱅 후 10억 년이 흐른 뒤 우주에서의 시간이 현재보다 무려 5배 느리게 흐르는 시간지연 현상을 포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쉽게 말해 빅뱅 후 10억 년이 흐른 시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28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시간이 5배 정도 느리게 흘렀다는 것인데요. 연구팀은 퀘이사 관측 데이터를 통해 시간의 지평선을 우주 나이의 10분의 1 시점으로 되돌리고, 이를 통해 우주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간의 흐름도 빨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시간을 빅뱅 직후로 돌리게 된다면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으로는 1초 만에 일어난 빅뱅의 현상들이 사실은 1초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 물리량입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느려지고, 중력이 큰 곳에 있을수록 시간은 느려지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빅뱅이 일어났던 138억 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때는 고에너지가 가진 아주 밀도가 높은 한 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점이 폭발하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만들어진 공간에 비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주 전역에 펼쳐져 있는 어마어마한 질량이 고작 전보다 조금 큰 공간에 모두 밀집되어 있었을 테니 말이죠. 때문에 그 당시 코딱지만한 공간에 수십억이 넘는 질량이 존재하고 있었고, 때문에 이 당시의 중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을 겁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엄청난 시간 지연을 일으켰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1초로 느껴지던 그 시간이 이들에게는 그보다도 훨씬 긴 1분, 1시간 혹은 수십억 년 등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깝게 느껴졌을 테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점차 우주에 존재하던 물질들은 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시간 지연의 효과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구진들이 관측한 대로 빅뱅 이후 10억 년쯤 흘렀을 당시에는 현재 시간보다 5배 정도 시간이 느리게 흘렀겠죠. 실제 이번 놀라운 현상을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한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먼 우주, 즉 초기 우주는 현재보다 훨씬 시간이 느리게 흘렀을 겁니다. 이는 우주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이 고작 1초 만에 만들어졌다는 데 의문을 품은 우리들에게 해답을 내려주는 발견이었죠. 사실 지금까지 어렴풋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그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연구진들은 지난 20년간 관측된 190개의 퀘이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녹색광과 적색광, 적외선 등 다양한 파장에서 관측 자료를 결합하고 각 퀘이사 전멸 현상을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퀘이사의 초기 우주 시간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우주 초기 은하에 있는 퀘이사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대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시간지연 현상을 그대로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 우주 팽창이 시간이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루이스 교수는 여러분들이 이 초기 우주에 있다면 1초가 1초처럼 느껴지겠지만 120억 년이 지난 미래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 초기 시간이 길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우주 초기 은하의 시간이 현재보다 느리게 흘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였기에 빅뱅 이론에 연구할 분야가 다시 한번 늘어난 셈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지만 실제 빅뱅 당시에 위치하고 있던 입자의 입장에서는 138억 년을 훌쩍 넘는 시간을 견디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빅뱅의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고밀도의 한 점에서 시작된 우주. 지금까지의 우리 이론으로는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우주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사실 그 당시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느리게 흘렀음이 증명되었죠.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접근할 엄두조차 가지지 못했던 빅뱅의 비밀이 한 발자국 우리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빅뱅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꾸준하게 궁금해하고 있는 질문 하나. 우린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지금이야 우주의 탄생이 빅뱅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으나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 탄생 이론의 주류는 빅뱅이 아닌 창조론이었죠. 하지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우주는 신이 창조하였다기보다는 빅뱅이라는 일련의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우주 배경 복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엔트로피의 법칙 등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는 건 하나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빅뱅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주의 진실을 더욱 파헤치기 위해서 2021년 12월 25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발사하게 되는데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인류 최고의 망원경답게 지금까지는 받아볼 수 없었던 양질의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지난 2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진 몇 장을 보내오는데요. 이 사진은 우리가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빅뱅 이론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아니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사진이었죠. 결국 충격적인 관측 결과에 천문학계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설마 우리가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빅뱅 이론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사진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정말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어오던 빅뱅 이론이 사실은 틀렸던 걸까요? 사실 우주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론에는 지금까지 꽤나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신이 자연적 방법을 창조에 사용했다고 보는 진화 창조론부터 천지가 1만 년 전에 창조됐다고 믿는 젊은 지구 창조론,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구와 우주의 나이를 인정하긴 하지만 긴 시간에 걸쳐서 개개인의 생명체들이 창조되었다는 오랜 지구 창조론 등등, 연대나 순서 또는 그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양한 창조론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런 창조론들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탓에 창조론은 터무니없고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도 나름 주류 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단지 성경 본문에서 증거를 찾기보다는 다양한 설명체계를 만들며 과학적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기원, 지구의 형성, 생명체의 탄생, 종의 분화 등 현대과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인 핵심을 설명할 수는 없어 창조론은 우주 탄생 이론에서 점차 사장되게 되었죠. 그리고 1927년 벨기에 레번 가톨릭 대학의 조르주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며 이는 결국 빅뱅 이론을 탄생케 하는데요. 그러나 한 점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대폭발을 해 이 거대한 우주가 탄생하였다는 점은 창조론의 빛이 있으라를 연상시킨다는 탓에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였죠. 게다가 이 발견을 한 과학자 조르주 르메트르가 신부라는 점도 빅뱅 이론을 공격하는 데 톡톡히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허블이 멀리 있는 은하가 우주 팽창에 의해 더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 적색 편의를 관측함에 따라 빅뱅 우주론은 점차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나 빅뱅 이론은 받아들이지 못한 과학자 프레드 호일이 팽창한 진공 공간을 메꾸기 위해 사람이 관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적은 수소 원자가 저절로 생성된다는 정상 우주론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빅뱅 우주론의 최대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며 현재 우주 탄생의 이론에 있어 가장 유력한 것은 빅뱅 이론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빅뱅 이론이 우주 탄생 이론의 주류로 인정받으며 수많은 천문학자들은 나아가 우주 탄생의 비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쏘아 올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믿을 수 없는 사진 몇 장을 보내옵니다. 이 사진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난 노력 끝에 지켜낸 빅뱅 이론이 무너지고 그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정상 우주론이 다시 떠오르게 될 수도 있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진이 무엇이었길래 완벽해 보였던 빅뱅 이론에 흠이 가게 한 것일까요? 세간의 충격을 안겨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논문으로 실리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 6개를 새롭게 포착했는데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적색 편의 값을 보자. 그 값은 무려 7에서 9. 쉽게 말해 이 천체는 지금으로부터 약 131억 년에서 133억 년 전 탄생했던 아주 오래된, 그리고 우주 탄생 직후 5억에서 7억 년 만에 탄생한 아기 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은하를 발견했다는 것이 대단하긴 하지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얼마 전 UCLA의 토마소 트레우 교수가 이끄는 국제천문학 연구팀은 우주가 만들어진 후 약 3억 5천 년 정도 지난 시기의 은하인 글래스 G12를 관측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오래된 은하들은 빅뱅 직후 탄생한 우주의 환경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긴 하지만 우리를 놀라게 한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발견한 은하 GNG11이 예상보다 너무나도 밝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밝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직접 가본 곳은 기껏 해봐야 달밖에 없으면서 저 멀리에 있는 별 무게는 어떻게 잰다는 거야? 이상하긴 합니다. 아직 코앞에 있는 화성에 대해서도 탐사선을 보내면서까지 정보를 얻어오는데 저 멀리 100억 광년 넘게 떨어져 있는 별들의 질량은 어떻게 안다는 것일까요? 단순히 눈대중으로 재는 것일까요? 당연히 천문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과학을 할 리가 없었고, 생각보다 놀라운 방법으로 별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바로 별이 얼마나 밝게 빛나냐로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빛나는 것과 별의 질량이 무슨 상관일까? 태양과 같은 항성들은 지금도 매분 매초 엄청난 수소를 태우며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태양이 지금보다 수십 배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커짐에 따라 질량이 늘어나고 내부 압력 역시 늘어나면서 태양은 수소 핵융합뿐 아니라 나아가 헬륨, 리튬도 핵융합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융합 과정이 더욱 많이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태양이 내뿜는 빛의 양과 밝기도 훨씬 강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별이 얼마만큼의 빛을 내냐에 따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지라도 그 별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에 의해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초기 은하 6개의 질량을 계산해 봤는데 무려 태양의 100억 배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죠. 그중 가장 무거운 것은 심지어 태양 질량의 1000억 배를 뛰어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상관이길래 이 사진 몇 장이 빅뱅 이론을 파괴한다고 난리가 난 것일까? 문제는 이 초기 은하들이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 태양 질량을 뛰어넘는 천체들은 굉장히 많지만 고작 우주가 탄생하고 5억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은하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건데요. 기존의 모델과 시뮬레이션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수치로 우주 초기에는 비교적 작은 은하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미 오래전부터 엄청난 크기의 은하가 많이 존재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오래전에 사장되었던 예나 지금이나 우주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정적 우주론을, 또는 빈 공간에서 갑자기 수소가 생겨난다는 정상 우주론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주 탄생 직후 5억 년 만에 이만한 크기의 은하가 형성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오래도록 믿어왔던 빅뱅 우주론은 결국 잘못된 것일까요? 정말 프레드 호일이 주장했던 정상 우주론을 다시 불러와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행히도 아직까지 빅뱅 우주론은 건재합니다. 빅뱅 우주론은 전혀 틀리지 않았으며 이 기이한 현상 역시 모두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데에는 결국 우리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의 질량을 구할 때 그 은하가 내뿜는 빛을 먼저 측정합니다. 그리고 측정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랬다, 저런 경우에는 저랬다 하는 지금까지 측정을 통해 경험적으로 쌓아왔던 은하들의 빛과 질량의 관계인 초기 질량 함수 혹은 IMF라는 것에 넣어 결과를 계산하게 되죠. 측정한 결과에 어떤 초기 질량 함수를 적용하냐에 따라 은하의 질량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떠한 한 은하가 질량이 가볍고 어두운 빛을 내는 별 100개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질량이 무거우면서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는 별 1개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행히 지금까지 측정해온 은하들은 전부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립된 초기 질량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빅뱅 초기의 우주와 현재 우주의 구성이 똑같다고, 아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는 아주 활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우주에는 기껏 해봐야 수소와 헬륨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탄생하고 사라지면서 점점 무거운 원소들을 탄생시켰고,
이는 당연하게도 우주의 화학 조성에 영향을 끼쳤겠죠. 그에 따라 지금은 예를 들어 한 은하에 어두운 별 100개, 밝은 별 10개라는 규칙이 있지만 과거에는 어두운 별 1000개, 밝은 별 1개일지, 어두운 별 0개, 밝은 별 100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은하를 현재 초기 질량 함수로 해석하게 된다면 그 값은 믿을 수 없는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빅뱅 이론에는 맞지 않는 이상한 값이 나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빅뱅 이론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건재하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를 연구할 때에는 새로운 초기 질량 함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을 바로잡으며 또다시 우주의 탄생과 비밀에 대해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겠죠. 예로부터 우주의 기원, 지구의 형성, 생명체의 탄생, 종의 분화 등 미시적인 것부터 거시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궁금해왔던 인류. 다행히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 우주는 빅뱅이라는 것을 통해 탄생했으며, 그에 따라 지구도 형성되었고 그 지구의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결과가 굳건해 보였던 빅뱅 이론을 잠시 흔들어 놓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빅뱅 이론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뿐이었죠. 혹자는 빅뱅 이론이 무조건 맞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관측 결과를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어왔던 수많은 이론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공격받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며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만약 빅뱅 우주론이 결국에는 틀린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우리는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혀낼 겁니다. 마치 빅뱅 우주론을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상 우주론이 오히려 천문학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것처럼 말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과연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 우주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 질문은 우리 인류가 지구를 넘어 우주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시작되었고, 우주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 먼저 우주의 나이부터 측정해보기로 합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과학적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은 시간에 따라 다른 원소를 핵융합하며 다른 별빛 스펙트럼을 방출한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그 결과 우주에서 굉장히 오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상성단의 별들의 나이가 약 120억 살 이상인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머지않아 허블이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적으로 발견해내며 이번엔 그 팽창 속도를 역으로 계산해 이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살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그런데 최근 관측된 사실에 의하면 오랜 기간 동안 우주에 대해 조사해오던 선조들과 허블의 발견을 부정할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백색 외성이었죠. 사실 백색 외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닐 뿐더러 백색 외성은 우주의 나이를 가늠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유용한 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발견한 이 백색 외성은 우주에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별이었습니다. 만약 이 백색 외성이 우리가 제대로 관측한 게 맞다면 이 백색 외성은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기 최소한 약 1413억 년 전부터 우주에 존재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수많은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우주의 시나리오, 빅뱅 이론은 또다시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별이라고 부르는 천체는 태양과 같은 항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에 있는 수소를 이용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를 통해 자신이 이끌어나고 있는 궤도 안의 행성들에게 에너지를 보급하고 있죠. 우리 지구 역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는 태양 덕에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적절한 에너지를 받아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덕에 이 지구에는 인간이라는 고등 생명체까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태양이 우리 지구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줄 수는 없는데요. 태양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핵융합의 재료, 수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태양과 같은 항성들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과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인한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며 구형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성이 자신이 가진 수소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이 평화로웠던 시간은 파멸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먼저 항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소를 거의 다 사용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항성은 더 이상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항성은 더 이상 어마어마한 질량이 만들어내는 중력을 이겨낼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행성의 중심핵이 가장 먼저 항성 안쪽으로 힘없이 쪼그라들게 되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항성의 이야기는 많이 남았거든요. 항성의 중심핵이 쪼그라들게 되면서 중심핵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온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심핵을 감싸고 있던 수소가 높아진 온도 때문에 다시 한번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시작하게 되고 항성 내부 곳곳에 존재하고 있던 수소들이 마구잡이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원래라면 항성의 가장 안쪽 내부에서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분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조절 가능한 정도였다면 이제는 수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항성은 더 이상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결국 중심핵을 제외한 항성의 껍데기는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오르게 되고 본래 모습보다 수십 배 이상 커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상태가 바로 그 유명한 적색 거성 상태이죠. 이 단계에 들어선 별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려는 듯 더 거대해지고 더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항성은 오랜 시간 동안 핵융합 과정을 거치며 결국 내부에는 탄소 찌꺼기만이 가득 차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시킬 물질이 남아나지 않게 되죠. 이후 이미 너무나도 거대해버린 이 구체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한 중심핵은 조금씩 수축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엔 껍데기 부분이 계속해서 팽창해 어느샌가 우주 공간 곳곳으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성의 중심핵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때 노출된 중심핵에서 나온 빛에 의해 팽창한 껍데기, 가스 덩어리들이 이온화되어 빛을 내게 되면서 행성상성운이라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빛을 내는 천체, 즉 탄소 찌꺼기가 뭉쳐져 있는 중심핵의 민낯이 바로 백색 외성이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과 같은 항성의 일대기입니다. 우리 태양도 지금으로부터 약 123억 년이 흐른다면 이와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는 빅뱅을 위협할 만한 딱히 위협적인 사실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백색 외성이 빅뱅 이론을 부정할 만한 단서가 된다는 것일까? 그 단서는 바로 백색 외성의 질량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백색 외성의 이야기는 우리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항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별들은 대부분 우리 태양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종종 우리 태양의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질량을 가진 항성들도 여럿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질량이 무슨 상관일까? 사실 천체에 있어 질량이란 자신의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질량이 크면 오랜 기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성의 경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핵융합의 재료, 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큰 만큼 중력도 강해지게 되고 이 중력에 의해 중심핵이 크게 밀집되는 것은 물론 어마어마한 양의 핵융합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그 질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양이 약 170억 년 정도 살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태양 질량의 3배쯤 되는 별은 고작 6억 4150만 년, 만약 10배 정도 되는 별이라면 고작 3162만 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반대로 태양 질량보다 아주 조금 작은 별의 경우 약 175억 년이나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번에 발견된 백색 외성이 빅뱅 이론을 위협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백색 외성들은 대부분 태양 질량의 약 0.14에서 0.184배에 이르는, 즉 20% 정도도 미치지 않는 매우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보통 이들을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들의 수명을 역으로 계산해보면 약 1551억 년부터 많게는 약 5500억 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우주의 나이는 이제 고작 약 138억 살인데 이 백색 외성이 존재하려면 적어도 1551억 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결국 기어이 우리 빅뱅 이론은 틀리고 만 것일까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자신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항성과 함께 공전하는 이른바 단주기 쌍성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주기 쌍성계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공전하는데 이 두 항성이 가까워질 때마다 질량이 더 큰 항성이 더 작은 항성의 질량을 흡수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극저질량 백색 외성 역시 현재까지는 관측하지 못한 항성에게 질량을 빼앗기게 되면서 평범한 백색 외성에서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태양 질량의 20% 미만 질량의 항성들은 아직 백색 외성이 접어들지 못했으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항성들조차 아직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지 아직 우리가 우주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이미 다른 별의 질량을 빼앗아 오는 형태를 많이 봐온 만큼 현재는 이쪽에 더욱 무게가 실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정말 우리 우주가 138억 년이 아니라 5천억 년의 역사를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아직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빅뱅에 의해 탄생되었다고 믿고 있는 우주. 하지만 계속해서 이 빅뱅 이론을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관측들이 생겨나며 빅뱅 이론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위기를 말끔하게 해결해버릴 이론들을 찾아내며 빅뱅 이론은 21세기 과학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소설이 되었는데요. 과연 우리는 아름다운 이 소설의 끝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상대성 이론은 정말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물의 움직임을 다루는 물리학은 물론 당대까지만 해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천문학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의 위대한 발견은 결국 이 우주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에까지 사용되었고 약 10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논쟁들이 오간 탓에 결국 이 우주는 빅뱅에 의해 탄생하였고 지금 이 시간도 암흑에너지에 의해 가속 팽창하고 있으며 우주의 나머지 빈 부분은 암흑물질이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때문에 현재 천체 물리학계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이 우주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7월 19일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천문학연구소는 천문학과 천체물리학 학술지에 아주 놀라운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천체 형성 과정에서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믿었던 암흑물질의 성질은 틀렸으며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표준 우주 모형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0년간 공들여 쌓아왔던 탑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이 발견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우주론 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수백만 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라 불리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인 것에 집중했고 그 결과 인류의 위대한 우주 역사 탐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우선 1905년 4차원 시공간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움직임은 상대적이고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우주의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데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는 그로 인해 생긴 시공간의 곡률이 물질의 운동을 왜곡시킨다는 중력에 대한 기본 원칙을 재정립하였죠. 그는 단지 1676년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통해 발표한 중력을 조금 더 자세히 탐구했을 뿐이었지만 이는 그때까지 인류가 연구해왔던 모든 과학의 깊이 침투해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그중 천체물리학은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2년 후 벨기에 레번 가톨릭 대학의 물리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함께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수천 년간 인류가 우주에 대해 해왔던 생각의 틀을 깨부쉈죠. 그가 구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의 해에 따르면 이 우주는 현재 팽창을 하고 있으며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가면 이 거대한 우주가 한없이 수축해 결국에는 한 점에 다름없는 작은 공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주론의 정설이 된 빅뱅 우주론의 시작을 알린 셈이었죠.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우주에 대한 생각은 1917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정적 우주론, 즉 우주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이론이 주류였습니다. 게다가 르메트르가 발표한 논문이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쓰인 탓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지도 않았으며 읽혔다 해도 그가 신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에 창세기 빛이 이스라엘을 보완하기 위해 그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로부터 2년 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외부 은하들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하는 데 성공하며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빅뱅 우주론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프레드 호일은 우주의 밀도는 항상 일정하며 팽창하여 생긴 공간에는 저절로 물질이 생긴다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게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에서 저절로 물질이 생겨난다는 것이 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이는 그만큼이나 빅뱅 우주론이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음을 시사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빅뱅 우주론 거부 운동에도 불구하고 1948년 조지 가모프가 예측한 빅뱅의 증거, 우주 배경 복사를 1964년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펜지어스와 윌슨이 포착하는 데 성공하며 물리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들여 쌓아온 정적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탑을 무너뜨려버리고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대한 탑이 들어서게 되죠. 이 거대한 우주가 사실은 전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갑작스러운 팽창으로 인해 현재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끊임없는 탐구 욕구를 불어넣었습니다. 우주는 왜 팽창할까?
우주의 빈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등등 우주에 대한 호기심은 끝도 없이 생겨났고, 이 호기심은 각각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이라는 존재를 예견해내게 됩니다. 이후 천체 물리학자들은 빅뱅 이론과 새롭게 예측된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존재를 포함해 이 우주를 설명할 궁극적인 우주론적 모형, 람다 CDM 모형 혹은 표준 우주 모형을 발표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호기심들과 예측, 발견, 실험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었고, 우주의 비밀 탐구는 시간 문제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9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천문학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숱한 노력으로 세워온 표준 우주 모형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표준 우주 모형은 빅뱅부터 빅뱅 직후 발생했던 인플레이션 팽창,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존재 예측 등 수많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은 무려 우주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는 암흑물질이었는데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어떠한 물체와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들 앞에 붙은 암흑 역시 그런 이유로 붙은 것이었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알아낸 것이었을까요? 1939년 은하를 관측하던 밥 콕은 은하 주변부의 회전 속도가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특정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운동을 관찰해보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구심력이 약해져 회전 속도가 느려져야 했는데요. 태양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가장 멀리 있는 해왕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죠. 하지만 밥 콕이 관측한 바에 의하면 은하 주변부의 속도는 예상치보다 훨씬 빨랐으며 은하 외곽의 별들은 자체 공전 속도에 의해 이미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지 않고 아직도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곳에서 그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했는데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천체들에게서는 그러한 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고, 이는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도 관측할 수도 없는 존재, 암흑물질의 존재를 예견하게 됩니다. 암흑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한 사례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3년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치비키는 머리털다리 은하단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단 중심부에 위치한 은하들의 속도는 무려 1000km/s에 육박했는데, 이렇게나 빠르게 날아다니는 은하들을 잡아두려면 높은 질량의 천체가 은하단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어야 했죠. 그러나 은하단에 존재하는 관측 가능한 항성과 가스의 총량은 이 질량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은하단의 실제 질량이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그 내부에 엄청난 양의 암흑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천체의 회전 속도를 통해 중심 천체의 질량을 계산하는데, 실제 관측한 중심 천체의 질량값과 예상값의 차이가 바로 암흑물질의 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천문학연구소가 관측한 새로운 원형 은하 NGC 1277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해왔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관측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숱한 관측을 통해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은하에는 암흑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존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측한 NGC 1277의 경우 지금까지의 암흑물질 이론에 따라 최소 10%의 암흑물질이 존재하고 있어야 했죠. 그러나 이번 관측에 따르면 이 은하의 질량에서 암흑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은 5% 미만으로 예상값과 크게 달랐습니다. 만약 이번 관측 결과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빅뱅 이후 균일하게 펼쳐져 있던 가스들이 암흑물질에 의해 모여 천체를 이뤘다는 현재까지의 우주이론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 안나 페레 마테우 IAC 연구원은 암흑물질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NGC 1277이 자신이 속한 은하단 내의 주변 매질과 중력적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암흑물질이 은하 저편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두 번째는 원시 은하의 조각을 합쳐 새 은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은하가 암흑물질을 몰아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그나시오 트루히오 연구원은 기존 암흑물질 이론과 관측 결과가 불일치하는 건 하나의 수수께끼라며, 이는 기존 우주 모델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인터뷰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관측한 은하 중에는 암흑물질이 이런 분포를 보였던 것을 찾기 힘들었기에 이번 결과는 천문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과연 이번 NGC 1277에서 암흑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그저 아직까지 우리가 밝히지 못한 은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천체 형성 과정에서의 암흑물질의 역할은 사실 없었던 것일까요?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과 1915년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현대 우주론 연구에 커다란 발판을 마련한 아인슈타인. 그는 비록 1917년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는 틀린 이론,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으나 전 세계의 위대한 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상대성 이론을 통해 잘못된 이론을 바로잡아갔고 결국 21세기 현재 천체 물리학계는 빅뱅과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위대한 산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이라 믿어왔던 표준 우주 모형에 커다란 흠집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모든 학문에 있어 예상과 달랐던 결과는 항상 거대한 변화의 발판을 마련해왔기에 이번 작은 관측 결과가 우주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암흑물질, 나아가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여 년간 숱한 노력을 통해 우주의 본질에 다가섰다고 생각한 순간 우주는 다시 한번 우리를 의문투성이의 공간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과연 우주는 아직까지 우리 인류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 모든 비밀들을 풀어내고 우주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우주 탐구에 나선 인류. 아인슈타인은 그 논문에서 이 우주를 설명할 아름다운 방정식인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 방정식은 특정한 물질의 배치로부터 시공간의 휘어짐을 계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완벽한 식이었죠. 하지만 이 식에는 아인슈타인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으니 이 식을 그대로 풀이하게 된다면 이 우주는 팽창하거나 혹은 수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 우주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아인슈타인은 2년 후 정적 우주론이라는 논문을 내기도 하였죠.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라는 항을 도입하여 억지로 정적인 우주를 만들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대 과학계의 거장 아인슈타인을 감히 거스르는 용기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1922년 프리드만은 우주는 극도의 고밀도 상태에서 시작돼 점차 팽창하면서 밀도가 낮아졌다는 논문을, 1927년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장 방정식을 제대로 풀이해내며 우주가 원시 원자들의 폭발로 시작됐다는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하게 되죠. 하지만 당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아인슈타인은 풋내기들의 논문을 가차없이 무시해버렸고 우주론 역시 아인슈타인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에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법.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은하들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관측해내며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죠. 그제서야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1931년 우주상수의 도입은 일생 최대의 실수라며 그의 방정식에서 우주상수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주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우주는 점점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나아갔는데요. 이 우주가 팽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빅뱅으로 인한 엄청난 폭발력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해줄 수 있었지만 점점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팽창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는데 그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결국 후대의 과학자들은 그 알 수 없는 현상의 해답으로 암흑 에너지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암흑 에너지를 도입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가속 팽창의 이유가 정확히 설명되는 듯 했죠. 그런데 지난 7일 한국의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 박창범이 이끄는 국제공동연구진은 그 원인이 암흑에너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놀라운 주장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우주는 암흑에너지에 의해 가속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제5원소에 의해 가속 팽창한다는 것이었죠. 표준 모형 이론의 정립 이후 우주의 역사에 있어 수십 년간 가속 팽창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암흑에너지가 사실은 틀렸다니 과연 이들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1884년 이미 존재가 예견되었던 암흑물질과 달리 비교적 최근 존재 가능성이 언급되었던 암흑에너지. 지금으로부터 고작 40년 전쯤인 1980년 미국의 이론물리학자 앨런 구스와 러시아의 천체물리학자 알렉세이 스타로빈스키가 극초기 우주에서 어떠한 특정한 장이 급팽창을 유발했을 수도 있다 말하며 암흑에너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암흑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우주를 설명하는 모형들은 이 우주가 95%의 차가운 암흑물질과 5%의 일반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이러한 모형들은 실제 은하
은하들과 은하단들을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1980년대 후반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맙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형들은 관측에서 나온 값보다 훨씬 낮은 허블 상수를 필요로 했고, 또한 거대 규모 은하가 밀집하여 존재하는 것을 실제와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었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 말,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점점 더 멀리에 있는 별들을 관측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도중 1A형 초신성이라는 재미있는 친구를 발견하게 되죠. 보통 천문학자들은 지구로부터 수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천체와의 거리를 구할 때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 밝기가 변하지 않는 별을 이용하고 있는데, 1A형 초신성은 이미 한참 전에 백색 외성이 된 상태로 약 130억 광년까지는 1A형 초신성을 이용해 거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A형 초신성을 통해 지구와의 거리를 측정해본 결과 우주가 약 40억 년 전부터 점점 더 빨리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암흑물질과 일반 물질은 자신들의 중력에 의해 언젠가는 점점 가까워져야 했는데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미스테리한 현상은 1990년대 우주론의 최대 수수께끼이자 현대 물리학의 큰 난제가 되었죠. 그러던 중 시카고 대학의 천문 우주물리학의 교수 마이클 터너 교수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것을 들고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였습니다. 그는 이 우주를 40억 년 전부터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청력의 에너지원으로 암흑 에너지를 지목했고,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이 우주에는 생각보다 많은 암흑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꽤나 그럴듯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 잠시 주목받긴 했으나, 문제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일지라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저 보기 좋은 소설에 불과했죠. 하지만 미국의 나사와 유럽의 ESA가 우주관측 위성 코비, 우주 배경 복사 탐사 위성 WMAP, 플랑크 우주망원경을 통해 우주 탄생 직후 38만 년 뒤의 모습을 찍어내며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 그리고 암흑 에너지 없이는 현재의 우주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우주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알려진 표준 이론 모형에서는 이 우주가 69%의 암흑 에너지와 26%의 암흑 물질, 그리고 단 5%만의 관측 가능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직까지 이들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관측한 적은 없었지만 이 정도의 구성 비율이면 이 우주의 이야기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이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암흑 에너지가 사실은 우주를 팽창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5일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영욱 교수가 주도한 연구진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235회 미국 천문학회 총회에서 암흑에너지의 존재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발표에 의하면 암흑에너지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기보다는 암흑에너지를 탄생하게 하였던 우주의 가속 팽창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알아보았듯 과거 과학자들은 1A형 초신성의 절대 밝기를 통해 이 우주가 약 40억 년 전부터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는데요. 문제는 이 1A형 초신성의 절대 밝기가 우주 모든 곳에서 같지 않고 은하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A형 초신성은 모든 핵융합 과정을 마치고 죽음을 기다리며 차갑게 식어가던 백색 외성이 함께 공전을 하던 동반성의 물질을 흡수하다 한계 질량에 이르러 폭발하며 밝게 빛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느리게 자전하는 백색 외성이 물질을 흡수해 최대로 커질 수 있는 질량의 한계는 태양의 1.44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별의 폭발에 따른 밝기는 일종의 보정 과정을 거치면 우주 어디에서나 일정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었죠. 때문에 1A형 초신성은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 곳곳이 세워둔 일종의 동일한 표지판처럼 연구에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가속 팽창 역시 이를 통해 발견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영욱 교수팀이 칠레 라 캄파냐의 2.5m 구경 망원경과 미국 애리조나의 6.5m 구경의 MMT 망원경을 이용해 59개에 가까운 은하를 관측한 결과 1A형 초신성의 밝기가 모두 동일하지 않고 초신성이 포함된 은하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놀라운 결과를 관측해내게 됩니다. 2016년에 1차로 27개의 은하를 관측해 같은 현상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번에는 32개의 은하를 추가로 연구해 1A형 초신성의 밝기가 다를 수 있음을 세상에 알렸죠. 이에 1A형 초신성을 통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애덤 리스가 같은 해 6월 반박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11월 연구팀은 재반박 논문을 통해 애덤 리스의 반박 자료가 오히려 연구팀의 결과를 더욱 강력히
강력히 지지한다는 반전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2021년 5월 캘리포니아 연구팀에 의해 제3자 검증이 이루어졌고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로체스터대, 프랑스 소르본느대, 독일 본대, 스페인 천체물리학연구소 연구자 등 다수의 연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우주의 가속 팽창을 꽤나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십 년간 쌓아온 공든탑을 무너뜨려야 하는 일인 만큼 후속 연구가 필요했고 그렇게 이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듯 하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8일 이번엔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박찬범 교수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에서 우주 팽창은 암흑에너지가 아닌 제5원소 때문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그 중에서도 우주상수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주상수 기체의 압력과 밀도의 비율인 상태방정식 값을 측정하여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물리학자들은 큰 규모의 물질 밀도의 요동, 초신성의 밝기 등 다양한 관측을 통해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과 우주 공간의 공류를 측정해왔죠. 지금까지는 그 모든 결과가 오차 범위 안에서 우주상수의 상태방정식 값인 -1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람다 CDM 모형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국제공동연구진의 분석 결과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 값이 -1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슬로운 디지털 청구 측량의 자료로 우주 팽창의 역사를 측정한 결과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 값은 -0.903이었고 이번 결과가 기존의 모형과 부합할 확률은 단 0.02%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놓았죠. 이에 대해 연구팀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것은 암흑에너지가 아닌 제5원소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와 함께 이번 연구는 우주론 연구에 두 가지 어려운 숙제를 던져준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구한 우주의 팽창 역사와 우주 배경 복사 관측으로부터 얻은 초기 우주의 팽창 역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기존 모양에서의 암흑에너지의 양과 특징을 약간 바꾸는 정도로는 이 오차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역시 새롭게 제기된 가설인 만큼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논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우리 우주는 사실 암흑에너지 때문에 팽창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을까요? 나아가 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건 역시 우리가 잘못 관측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발표로 시작된 인류의 우주 탐구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발견을 해오며 현재는 람다 CDM 모형이라는 그럴듯한 소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속속들이 발견되는 연구 결과에 이 소설의 고증이 틀리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인류의 유산이나 다름없는 이 우주 모형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1905년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의 논문을 발표하며 인류의 과학기술을 적어도 수세기 이상 앞당긴 아인슈타인. 인류는 이 시기를 기적의 해라고 부르며 앞으로의 인류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순간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그가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조금 더 보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고 이는 결국 그를 레전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인생의 역작들을 무너뜨릴 논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양자역학이었죠. 그는 일평생 양자역학을 거부했지만 점자 양자역학의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학계에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아인슈타인이 집중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통일장 이론이었죠. 통일장 이론을 성공적으로 발표하기만 한다면 여지껏 수천 년간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던 인류의 노력이 달성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의 천재 아인슈타인마저 우주의 비밀을 풀어낼 통일장 이론을 풀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이후 후대의 학자들은 수십 명 이상의 머리를 맞대어 기어이 모든 것을 설명할 이론을 만들어버리고 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상대성 이론은 의도치 않게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당시 과학계는 이 우주가 변하지 않는다는 정적 우주론을 믿었지만 1927년에 조르주 르메트르의 아이디어와 1929년 허블의 결정적인 발견으로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아인슈타인은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다른 것에 주목하기로 합니다. 이 드넓은 우주가 고작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현재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물론 현재 익히 알려진 자연의 힘 4가지 역시 하나의 힘에서 파생되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는 수학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수학계에는 이 세상의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멋지고 어떤 보물보다 진귀한 등식이라고 평가받는 오일러 등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자연상수 E와 허수 I, 원주율 파이가 더하기 곱하기 거듭제곱으로 만나 딱 떨어지는 정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죠. 게다가 더욱이 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했으며 이는 수학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물리학의 기본이 되는 파동함수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결국 자연이 이렇게 간단한 식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될 것이라고 믿었고 때문에 현재 과학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 복잡한 자연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이론 혹은 Theory of Everything 일명 TOE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천체를 관측하고 입자 가속기를 통해 입자들의 성질을 연구하는 건 역시 사실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었죠. 아인슈타인 역시 중력 이론의 완성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고 난 뒤 이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떠한 업적을 쫓기보다는 이 세상의 본질을 알고 싶어 했던 아인슈타인은 먼저 당시 알려져 있던 자연계의 유일한 힘,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누군가가 더 이상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 아인슈타인은 죽는 날까지 두 힘 사이에서 그 어떠한 연관성도 찾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중력과 다른 힘들을 통합하는 것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발견된 나머지 자연계 힘인 양력, 전자기력은 통합에 성공하였으며 이후에는 대통일장 이론으로 강력까지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중력은 합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증오하던 학문인 양자역학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우주급 스케일의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려면 일반 상대성 이론보다는 양자역학이 필요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우주급 스케일의 거시세계와 원자급 스케일의 미시세계, 과연 그 사이에 있는 어딘가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 그 사이 어딘가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원자가 한 개의 이야기가 미시세계라면 원자가 1만 개쯤 모이면 거시세계가 되는 것일까요? 이는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끝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중에도 하나였으며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풀어내지 못한 과제이기도 하죠. 때문에 현재 미시세계에서 주로 관련이 깊은 강력과 양력, 전자기력은 대통일장 이론이라는 이름에 의해 통합이 되려는 건덕지가 보이는 반면 중력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 인류의 과학 연구의 목적인 우주의 비밀, 빅뱅의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하나로 합치거나 혹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사이에 생기는 의문점을 해결해야 했는데요. 빅뱅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우주는 한 점에서 팽창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우주의 초기는 극단적인 고밀도의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한 점에 현재 광활한 우주를 응축시켜 놓은 질량이 모여있다 보니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당시 시공간의 왜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환경이라면 양자역학에게도 크던 작던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특수한 상황이기에 중력과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 하나의 법칙으로 적용되지 않았을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실제로 중력을 제외한 자연계의 힘을 통합하는 데 성공한 만큼 중력까지 통합하게 된다면 하나의 법칙으로 적용되었던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러니까 빅뱅의 정체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현재 과학자들은 모든 것의 이론에 몰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저명한 물리학자는 끝내 중력을 통합시키는 데 실패했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후에나 중력을 합칠 방법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 중 가장 신뢰받고 있는 것은 표준 모형인데요. 아마 과학 시간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해 우리 우주가 30개의 기본 입자와 4개의 기본 상호작용으로 모두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꽤나 오랜 기간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져 온 만큼 자연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현상들은 이 표준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모든 것의 이론 그 자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표준 모형은 우주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19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왜 그러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값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우주적 현상이 설명될 뿐 왜 그 값이 정해졌는지는 모른다는 건데, 물론 우연히 그 값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매개 변수의 값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전혀 다른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정밀한 우주가 단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푸는 이유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저 우연히 생겨나게 된 걸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표준 모형의 결정적인 문제는 기본 상호작용으로 제일 먼저 밝혀진 중력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표준 모형은 기본 입자의 크기를 점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력을 설명하려면 중력을 서술하는 데 필요한 일반 상대성 이론과 미시세계를 서술하는 양자역학이 필요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를 풀기 위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방정식을 결합하게 되면 무한대의 확률이라는 이상한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중력을 다른 힘들과 통합할 수 없었던 이유이죠. 다시 말해 표준 모형으로는 중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우주를 설명하는 기본 입자가 30개나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사실은 이 기본 입자들마저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촉근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촉근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30개의 기본 입자들이 사실은 1차원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이 끈의 진동 패턴이나 장력에 따라 기본 입자의 질량, 전하, 색전하, 스핀 등의 성질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끈이 진동하여 입자의 성질을 부여한다니 굉장히 뜬금없고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끈일까? 1960년대 이탈리아의 입자 물리학자 가브리엘레 베네치아노는 기본 상호작용 중 강력의 결합세기를 서술하는 방정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 식이 오일러 베타 함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식을 기하학적으로 풀어봤더니 강력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가까이 접근한 두 개의 끈이 진동하다가 멀어지는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사실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촉근 이론이 태동하게 되는데요. 1980년대에는 여러 사람에 의해 연구되며 사용하는 수학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촉근 이론이 등장하였지만 1995년 에드워드 위튼이 5가지의 촉근 이론은 자신이 발표한 M 이론의 극한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11차원의 끈이 진동하면서 기본 입자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인 강력, 양력, 전자기력은 물론 중력까지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연구가 거듭됨에 따라 M 이론에서 나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핀 2의 입자가 중력자인 것도 밝혀졌고, 그동안 증명하지 못했던 페르미온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촉근 이론은 우주를 설명할 강력한 이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의 이론으로 불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엄청난 이론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은 특정 에너지에서 모두 하나로 통합된다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10의 19제곱 기가 전자볼트로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보다 대략 1000조배나 큰 수준이죠. 게다가 4차원 이상의 초공간이 존재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로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촉근 이론이 매우 강력하고 단순하며 아름답기까지 하지만 실험적인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표준 모형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촉근 이론만큼 표준 모형의 허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이론이 없는 만큼 아직까지 모든 것의 이론의 후보로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발표로 중력이라는 힘을 설명하는 데 성공한 아인슈타인. 이제 그의 다음 목표는 중력을 다른 기본 상호작용과 통합하여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가 선택했던 중력과 전자기력의 통합은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았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힘의 통합을 먼저 연구했다면, 그리고 단 10년만 더 오래 살았다면 우리는 모든 기본 상호작용을 통합하고 우주의 비밀마저 풀 수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촉근 이론 혹은 M 이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긴 했지만, 이는 우리 인류가 제2단계 문명 정도는 되어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2250년 정도는 되어야 인류가 제1문명에 들어설 것이라고 하니 수백 년이 흘러도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지 못할지도 모르죠.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해낸 슈바르츠 실트, 표면적이 0인 한 점으로 무한히 수축한다는 천체. 블랙홀은 발표 당시 쉽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이 입증되면서 비로소 블랙홀 역시 하나의 천체로 인정받았죠. 그때부터 인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신비하면서도 무서운 존재 블랙홀의 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는데요. 블랙홀이 엄청난 중력으로 주위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빨아들인다면 그 물질들은 전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물질을 빨아들인다면 그와 동시에 내뱉기도 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때문에 우리는 블랙홀과 전혀 반대 개념인 모든 것을 내뱉는 천체 화이트홀의 개념을 떠올립니다. 나아가 블랙홀의 강한 중력을 이기고 그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화이트홀을 통해 나온다는 웜홀의 개념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죠. 그렇게 우주여행의 꿈에 부풀어 화이트홀을 찾아 나선 인류. 하지만 야속하게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화이트홀의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어떤 것을 연구해야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1975년 호킹 박사는 이런 인류의 꿈을 처절하게 부숴버리는 충격적인 논문 하나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름하야 호킹 복사 이론. 그에 따르면 엄청난 중력으로 빛조차 빨아들인다고 알려진 블랙홀이 사실은 빨아들임과 동시에 입자를 방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블랙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입자를 방출해 결국 사라지게 되고 이는 나아가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영원히 풀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확장되게 되는데요. 우주의 영원불멸한 존재인 줄 알았던 블랙홀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풀 수도 없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호킹 복사와 우주의 비밀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여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존재 블랙홀. 블랙홀은 그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주상에서 가장 빠른 물질 빛조차 빨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하는데요. 물질을 빨아들여 질량이 증가할수록 블랙홀의 중력은 세지고 또 중력이 세질수록 더욱 많은 물질을 빨아들여 블랙홀의 질량은 계속해서 커지게 되죠. 때문에 슈바르츠 실트에 의해 블랙홀의 존재가 예측된 이후로 우리는 블랙홀은 계속해서 물질을 빨아들이며 그 크기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정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굉장히 이상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텐데요. 블랙홀이 계속해서 한계를 모르고 커진다면 과연 어디까지 커지느냐가 문제였죠. 물론 우주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블랙홀이 우주를 지배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우주에 남는 것은 블랙홀뿐일 것이며 결국엔 블랙홀이 우주를 통째로 삼켜버릴 겁니다. 당시 이론에 의하면 주위의 물질을 빨아들여 계속해서 성장하는 블랙홀을 막을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무언가 이상하긴 했지만 이 우주의 끝에는 암울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을 품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인류를 대표할 정도로 천체 물리학에 능통했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었습니다. 사실 호킹 이전에도 블랙홀이 이질적이라고 느낀 사람이 있었는데요. 1972년 야콥 베켄슈타인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열역학을 적용시켜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열역학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블랙홀의 정의는 굉장히 많이 수정되어야 했는데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입자가 이루어져 있는 이 우주가 고작 블랙홀 몇 개로 정리가 된다면 이는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의 법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었죠. 엔트로피 법칙은 쉽게 말해 이 세상은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법칙으로 물에 퍼진 잉크가 자유분방하게 퍼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반대로 엔트로피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고 물에 퍼진 잉크를 다시 돌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절대 엔트로피는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0이라면 주변의 엔트로피가 0이 아닌 무언가를 블랙홀 안에 넣었을 때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으니 블랙홀은 엔트로피가 0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블랙홀의 온도는 절대 온도 0도가 아니며 이는 온도에 따라 빛이 나오는 현상인 흑체 복사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당연하게도 내뱉는 것은 없다 생각했던 블랙홀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복사열을 내뱉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호킹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베켄슈타인의 제안으로부터 2년 후 호킹 박사는 호킹 복사라는 것을 제시하며 흑체 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호킹 박사가 이야기하는 블랙홀이 내뱉는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여기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는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친숙해진 양자역학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괴랄한 것들을 품고 있는 학문인데요. 그 중에는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양자 요동 혹은 양자 떨림이라 부르는 현상이 있었죠. 우리는 진공 상태라고 한다면 그 안에 기체조차 존재하지 않는 무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기를 빼 진공 상태를 만든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공간에는 전자와 양전자가 수시로 생성되었다가 서로 충돌하며 소멸하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양자요동이 일어나는 시간은 무려 10의 마이너스 44제곱 초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극도로 어려우며 만약 발견한다고 해도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일정 정밀도 이상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양자요동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양자요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봅시다. 양자요동에 의해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와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생깁니다.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이 세계에 오래 머물지 않는 입자는 음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죠. 어차피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와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다시 만나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양자요동이 일어나면서 둘 중 하나가 입자가 확률적으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양의 에너지가 가진 입자가 빨려 들어가고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방출되게 된다면 불확정성의 원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빨려 들어가고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방출하게 되죠. 이는 마치 블랙홀이 입자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 이 현상은 블랙홀이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셈이 되는데 전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어야 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블랙홀이 방출한 입자만큼 블랙홀의 질량은 줄어들게 되죠. 또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블랙홀의 수명 역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블랙홀이 무언가를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입자를 내놓고 있다는 것은 당시 학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었는데요. 게다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내며 두 학문의 연관성마저 찾아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이는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서막에 불과했으니 문제의 쟁점은 블랙홀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기 위해 그것의 과거 흔적들을 조사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조상을 찾기 위해 땅속에 파묻혀 있는 화석들을 조사하고 과거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지질을 분석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수십억 년 전 발생한 빛을 통해 우주의 과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수십억 년 전 우주에 존재했던 입자들이 만들어낸 별이 낸 빛일 텐데요. 현재 그 별은 다양한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고 이 중 몇몇은 블랙홀이 되거나 블랙홀의 먹잇감이 되었을 겁니다. 때문에 블랙홀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찾고 싶은 것들을 머금고 있는 보물창고와 같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블랙홀 연구에 매진하는 이유이죠. 하지만 호킹 복사 이론의 발표 이후 우리는 초조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블랙홀은 영원하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자는 갈기갈기 찢어질지언정 블랙홀 속 안의 정보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문서, 책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입자가 몇 도에 얼고 몇 도에 끓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와 궁합이 잘 맞아 결합하는지 등의 입자의 성질 같은 정보였죠. 만약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이 정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면 이 입자가 138억 년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누가 이 입자를 탄생시켰는지, 다시 말해 빅뱅 초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아무리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도 입자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호킹 복사에 의하면 블랙홀은 매우 소량이지만 점점 질량을 잃어가며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호킹 복사를 통해 나오는 물질이 그 정보가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그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양자 요동으로 생성된 블랙홀과는 상관이 없는 물질로 절대 블랙홀의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학계에 다시 한번 커다란 파장을 일게 하는데요. 블랙홀의 질량이 줄어 정보가 사라지게 된다면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온 물질은 정보의 양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한 역설을 우리는 블랙홀의 정보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이론 물리학자들은 사실 정보는 소실되는 게 가능하다,
우주가 블랙홀 물질에서 정보를 분리해 어딘가 저장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 따지고 보면 결국 정보가 유지될 것이다 등 다양한 가설과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생기며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현재까지 블랙홀이 입자를 내뱉고 정보가 사라진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만약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과거를 조사할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시작으로 불을 지피게 된 블랙홀 연구. 처음에는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모든 것을 내뱉는 화이트홀이 존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우주상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블랙홀은 입자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우주의 역사마저 잡아먹고 있었죠. 우주의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점점 인류의 보잘것없는 수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밝혀 이 세상이 탄생한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수많은 것들을 발명해내며 대중예술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한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고생 없이 얻을 수 있는 진실은 없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